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0일 오늘 총선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는 하셨는지요? 그 예상보다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뭐 투표를 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민주주의의 또 의사 표현의 방식이니까. 네. 그걸 뭐 또 굳이 또 뭐 하라 이러는 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러워요. 네. 어쨌든 오늘 총선일까지 우리 윤창중 칼럼스랑 TV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풍부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분석,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참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또 역시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완전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주천 교수님 총선일 사실 휴일인데도 매달 두 번째 수요일에 나오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 역사학계, 사학계에 아주 독보적인 이 보수 우파 노선을 걷고 계시는 학자이시죠. 오늘 참 이 총선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그 참 고견, 탁견 그 해안을 우리가 듣게 된 거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 이주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예. 한 달이죠? 예, 예. 네, 네. 봄인데. 예. 어떻게 뭐 벚꽃 같은 거 좀 보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뭐 벚꽃을 보더라도 네. 벌써 우리의 그 정치적인 봄, 대한민국의 봄. 예. 이게 벚꽃과 같이 왔나 그런 의문 때문에 어허. 벚꽃이 떠도 실감이 안 나요.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봄. 어허. 우리 보수 우익이 바라는 애국자들의 봄이 진정이 왔습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나디에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집사람 자꾸 어디 가자 그러는데 벚꽃을 네. 가라. 아하. 정신이 여유가 안 생겨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4월 10일 총선 그날에 이 날에 여기 온 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4월 10일 역사적인 총선 날인데 그래요? 이날 사실은. 또 와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예, 예.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 이날 아달아야 됩니다. 이슈죠. 예, 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이면 예. 이제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예. 딱 2년 11개월 예. 정식 취임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네. 어떻게 좀 말씀 좀 받아주시죠. 근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네. 좀 예상을 했는데 그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 이걸 벗어 던지고 정치계에 입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가 커가는 과정은 이제 몸집도 크지만 능력도 차차차차 이제 커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굉장히 쉽게 권력을 잡았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하고 지역에 가서 이제 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상태 없이 네. 바로 검찰총장에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 시절에 있던 국민의 눈높이를 뭉개가면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이제 범죄자 아니냐, 피의자냐 아니냐 이걸로 공사주장을 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검찰청 안에서. 네. 네. 그 정치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자익들의
앞잡이, 행동대장으로 어깨 넘어서 정치에 제가 마찬가지지만 질이 나쁜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매니플레이션, 언론에 특종을 주거나 또 이제 특정한 시간에 이제 검사를 기소시켜서 올가면은 올가면은 그 기술,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그런 질 나쁜 거를 갖다가 배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그 국가민족을 위한 정치의 그 길을 못 빼앗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그 오만한 것, 서울법대 나오고 구수해가지고 되어가지고 이까지 왔다는 그 오만함이 어깨 바짝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첫 스타트를 청와대를 안 가고 용산으로 간 건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김건희든지 천국이든지 다른 사람의 자기가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마누라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로 해가지고 끌러 갔는데 그 터가 좋으면 왜 지금 고민합니까? 그 터가 좋으면 명당 자리면 그렇죠. 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합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 사기당한 거예요 이거는. 마누라한테 사기당하거나 천국이든지 네. 법사들한테 그렇죠. 이거 토탈 사기당했는데 이건 개인적 사기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맡기면서 전혀 정치에 학습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학습을 정치가라는 것이 학습을 준비를 해가 와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냥 그 국민들 가지고 이런 우리가 내바다에 당한 거예요. 토탈로. 일종의 불장난을 한 거지. 불장난을 한 것이죠. 불장난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최순실하고 박근혜 탄핵할 때 얼굴에 가지고 잡아쳐넣는 그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정치래가 걔가 있든 없든 그것이 제2탄이 나온 게 의대 문제예요. 왕창 해가지고 이렇게 쳐넣는 기술. 그렇지. 그래 재미를 봤잖아요. 그런데 재미를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네네. 매를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가매에서 쳐넣으면 이것이 얼검에서 엄청나게 까목속한 게 아니라 대가를 얻잖아요. 엄청난 수혜를 얻었잖아요. 권력을. 그래서 이제 장난친 게 의대 2월 6일 날 발표한 거. 뜬금없이 2,000명을 증원한 것이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면은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그 언론 매니플레이션에 한번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2탄이에요. 그 이게 완전히 이제 꼬라박는 거죠. 지금 자업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왔을 때 후보 시절에도 배반을 정치를 해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이 원세계. 원세계가 삼국지에 뭐 조조는 그 죽으면서 유포는 뭐 여포는 뭐 너무 떨어지지 그렇지만 배반의 정치로 해서 권력을 잡은 저 원세계 총통 있잖아요. 청나라 때 전국 배신했죠. 이용장 밑에서 출세를 했다가 청나라를 배신해가지고 손문의 신의 혁명 도왔다가 또 혁명의 대명부를 배신해가지고 총통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방광이 터졌는가 하여튼 그 화병에다가 과로에다가 병으로 해가지고 급사를 했어요. 원세계가.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반의 정치하면은 끝이 안 좋다고. 그러면 배반을 했으면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다른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클리어하게 전향을 안 했단 말이에요. 클리어하게. 좌익의 앞잡이 검사로 했으면은 확실하게 뭐가 문제 있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든지 다 되는 식으로 그랬잖아요. 박근혜 만나면서 두 번째 만나면서 그 사람하고 박근혜가 악수를 하면은 보수가 그냥 덩굴처럼 따라올 것처럼 그 착각의 자유주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런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바른 말 안 하니까 그렇게 더 악화돼 버린 거고. 그러니까 매사가 진정성이 없고. 자기 말한 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막 그 시장판에 가가지고 막 어퍼컷으로 뭐 복싱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허공을 찔러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허공을 자꾸 찔러댄다고. 허공을 찔러댔지 진정하게 김정을 찔러대거나 문재인을 찔러대거나 이재명을 찔러대거나 그 좌익의 거물들을 그냥 어퍼컷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해가지고 이게 헛방을 쳤다는 것이 다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헛방 해가지고
얻어맞은 사람은 그 보복에서 지금 역습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카운터 어택이죠. 그렇죠. 좌익의 카운터 어택. 그게 이제 조국이 앞장서서 이제 해보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익선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안 된다 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그 하셨잖아요. 두꺼비 관상 갖고 안 된다 했잖아요. 이 두꺼비 관상 갖고 얼굴 두꺼워서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두꺼비 관상이라고. 그 얼굴 갖고는 이건 큰일 난다고 몇 번 내가 그랬잖아요. 두꺼비? 두꺼비가 안 되는 겁니까? 얼굴이 낯짝이 두껍잖아요. 아. 네. 낯짝이 두꺼운 사람은 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그 말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은 말씀 나왔지만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김건희냐 대한민국이냐 양다 택일해야 했는데 그렇지. KBS 방송하고 이렇게 한 거는 대한민국보다는 김건희를 선택했잖아요. 네. KBS 방송에서 자꾸만 마누라를 덮었잖아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양평 보내라고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양평으로만 가게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럼 말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 어? 김건희 여사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듣질 않아요. 그죠? 어떤 것도 안 들어요. 어떤 것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말도 많고 네.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저기 토론이 안 돼요. 군 출신들은 전쟁을 하려 보면 참모들을 네. 니 이거 내봐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수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검사 출신들은 토론이 필요 없어요. 수사만 해가지고 지시만 내리면 되거든요. 몇 사람이. 예, 그 습관이라니까. 그렇죠. 수사관 한두 명 데리고. 예, 월급 내라. 저 증명해라. 공소장 써라. 그 지시만 내리는데 평가를 안 받아요, 검사는. 그게 이 직업병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또는 내각의 그 공직 사회를 네. 이게 딱 그립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인이 이 자질과 능력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의 그러면 문제. 안 된다니까. 네. 자질하고 그러고 공부한 거. 그동안 2년 동안에 공부한 게 무엇입니까? 네. 보고서 이 두세 쪽을 막 이거만 읽었다. 그래 그래야지. 전문가들을 주말에 불러가지고 경제니 역사니 철학임을 배우려는 자세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빈 시간에 그걸 술만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소문에 벌써 반알코올 중독이라는 소문이 나는데 그럼 전혀 이 배움에 2년 동안 배웠어도 이거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누구 갔다는 말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할 때 말을 못해요. 직언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직언을 못해요. 자기한테 아부하는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군 출신들 박정희하고 전두환 노태우는 그래도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간다고 찾아가서 그렇죠. 오라 해가지고 듣고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용인술에 대해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군 출신들은. 늘. 여기 지금 저 한동훈도 그렇지만 이 검사 출신들은 언론만 데리고 댕기지. 똘마이들 언론 똘마이들만 데리고 댕기지. 전국에 어떤 인재가 있고 어떤 분야에 누가 있고에 대해서 찾아서 오라 해가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니. 고민 자체가. 그렇지.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삼국지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삼국지도.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이며 그래서 그 인재를 찾아가지고 인재를 기르고 하는 그런 조직은 기본 자식 전혀 삼국지 자체가 안 읽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나라를 맡깁니까? 기가 찬 노릇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수 전망으로서 120대 180 네. 범야권 해가지고 범여권하고 범야권 하면 120대 180 130대 170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누가 다 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여자든 가만서는 안 되지만 범여로 하면은 이게 야권으로 가만수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한 7, 80도 되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하고 이재명하고는 코드 이제 뭉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한다니 해가지고 윤석열 부부하고 한동훈 엮어가지고 탄핵한다고 이제 겁박을 하면은 전국이 이제 헤어리 바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오늘 잠 못 잘 거예요. 한동훈 하고 윤석열 부부는 잠 못 잘 겁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인조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예컨대 인조 반정을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인조가 등극했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소현세자고. 예. 이 역사가 꼭 정확하게 무슨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 사실은 아들 이상의 네? 예. 그런 그 관계라 볼 수가 있는데 예. 한번 역사를 갖고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3대 가장 질이 나쁜 폐악양 나라를 망친 왕 세 명이 있거든요. 선조, 선조하고 27명 중에 예, 선조하고 인조하고 고종으로 알고 있어요. 선조, 인조, 고종. 예, 이 세 사람이 나라를 망쳤는데 그러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족쳐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예, 고종 때 이제 항일 경탄. 망했고. 예. 예. 근데 인조 아들이 장남인 소현세자하고 둘째 아이 복림대군 그 이제 효종이 됐는데 네. 북경으로 해가지고 정묘호란 때 병자호란이죠. 네. 잡혀간 군민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안항대가 합쳐가지고 거기서 임신해가지고 온 사람들 환양녀라는 그렇죠. 환양녀라는 말 그때 나온 거지. 북경으로 해가지고 장남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효종하고 네. 끌려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소현세자가 북경에 가보니까 그 아담 샤를 해가지고 서구에 문명이 들어왔고 네. 그 카톨릭 그 교리가 들어있고 뭐 물식이라든가 식이라든가 해서 그렇지. 서양 문명을 접해버린 거예요. 아담 샤라고 대화할 때 네. 완전히 어나더 월드 서구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자각을 해가지고 이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접하고 이거 좀 배운 거예요. 이거 네. 물건 같은 것도. 서양 문명. 예,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도 군사력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이 기병대다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세를 낮춰가지고 일단 이 시간을 벌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씨 부인이죠. 부인이 볼모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으니까 아하. 이런저런 하소연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만주 쪽에 거의 첩이라든가 기생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그 생활을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소연하면은 전부 강씨라든가 이런 소윤세자한테 이제 안식처가 돼가지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텃밭 해가지고 가꾸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강씨가 굉장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 텃밭 깎아가면서 농작물을 해야지 심지.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이 부군한테 바른 말 해버린 거예요. 각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태양이 들어오고 있고 네. 청나라의 군사력이니까 일단 북구 강경책으로 자세를 낮추고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양이든지 그 청나라의 군사력도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충돌을 안 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조는 원수를 갚으려고 벼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약간 이제 감기 기운도 있었는데 폐렴이라 했었는데 이 죽은 뒤에 이렇게 그렇죠. 피부에서 검은 반점 드러나고 급사를 했어요. 약 먹고 보약이나 급사를 했고 인조가 얼마나 악독하냐. 그 강씨하고 그 자식들을 네. 한 명이 빼고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씨를 완전히 말렸어요. 자기 손자 아니야? 그 씨를 말렸다. 그리고 강씨도 아무 죄가 없어요. 항의했어요. 내 남편 왜 죽입니까? 손자 인조한테 항의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자기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도 똑살시켰어요. 사형시켰어요. 대든다고 했고 그 자식들도 한 서너 명 있었는데 한 명 빼고 거의 다 죽였어요. 핑계대고. 그리고 죽은 자식의 묘지에는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 이 자기 둘째 아들이 형이 그 죽는 걸 보니까 기도 안 차니까 이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북벌 청나라를 치겠다 해서 나온 게 북벌이에요. 그 북벌이 복림대군이 자기가 살기 위한 자구책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구책. 신하들이 성리학자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청을 치겠다 해가지고 자꾸만 그래 강공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성을 쌓거나 뭐 하면은 어떤 자기들한테 적대 관계를 할까봐 주기적으로 대신들이 와가지고
효정이 무슨 무기를 만드냐, 성곽을 정비를 하느냐 해서 효정이 그 사람들 왔을 때 뇌물을 주면서 달랜다는 것도 돈 많이 썼어요. 그렇게 애환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인조 임금이 결국 이제 1636년 우리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충남 논산시 노성읍에 당시 이 병자호란을 계기로 이 송시열의 노론에서 소론으로 빠져나온 소론을 창건한 그 할아버지가 바로 박병유 씨 제9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지금 논산에 그러니까 1600년대 말엽에 지은 그 윤중 고택이 있어요. 윤중 고택. 그 소윤대윤 단팥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고향이라고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게 우리 고향인데. 같은 유씨 아니에요? 같은 유씨. 같은 유씨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인조가 1636년 병자호란을 겪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400년 전이에요. 450년 전이에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소위 말한 이제 윤중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유명한 성리학자 아닙니까? 유명한 분이지. 그 기계가 뭐 임금도 쩔쩔맸어요. 그럼요. 자, 그래가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오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한동훈을 긴급하게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앞으로 두 인물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이걸 한번 좀 지금 한동훈 이게 말하자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질끈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 차이냐 그걸로 볼 수 있거든요. 질 수 있는데 근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 한동훈을 부추겨 가지고 이 책임론을 거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도 그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약이라든가 헛다리 짚고 한 것에 공동운명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동원이 시키지 해가지고 또 바람도 넣었고 해서 총선 책임의 3인방은 윤석열 부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자가 책임져야 되고 사자 책임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박근혜 여사, 박근혜 할머니 해서 사자가 이 보수 참패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사자 공동 책임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할머니도 책임져야 돼요. 박할머니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싸게 떠리로 팔았지 않습니까? 보수표를 책임져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완전히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그렇죠. 그 책임져야죠. 보수 통합을 더 크게 판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판을 스스로 그냥 한복소 나서지 그냥 유영아 그거 금빛이 달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짓거리가 망고에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보수에. 그 지금 아마 당에서는 이게 참패 30석 이상 벌어지면 윤석열한테 탈당을 권유할 겁니다. 탈당해라. 와이스 비슷하게 탈당 권유하라고 바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용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국민 당화 사과를 해야 되고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서 안 좋습니다 하고 의대 정원 문제도 백지화시킨다고 해야 되고 자세를 바로 낮춰버리지 않으면은 그 국힘당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다 죽어요. 자세를 바로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내각 개편에서 국무총리부터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우익에 정말 그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오라 해가지고 이 사태 수습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장창학도 해가지고 경제학 쪽도 좋은 사람 많잖아요. 와서 대각을 혁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을 인재를 볼 줄 알 수 있는 과연 해안이 있으면 아니 그런 인재를 볼 줄 알았으면 우리 같으면 한동훈 임명 안 합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죽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법무부 장관 한 2, 3년 더 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이 자익 척결을 정리하면서 자기 공적을 쌓고 정치를 또 바를 수 여유가 생기잖아요. 어? 한 1년만 더 늦게 해도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욕망만 있는데 바람만 좀 불러 일으켜 가지고 정치판에 끌어들여 가지고 윤석열도 죽고 한동훈도 죽고 김건희도 죽고 결국은 자기가 다 죽인 거예요. 그 욕심 묻지 않았어. 다 죽인 거예요. 예? 그거 어떡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그걸 알고 아이고 내가 이거 당했구나. 자세히 생각하면 자기 당한 거예요. 욕만 당한 거예요. 바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내가 형님한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내가 이제 국민들한테 팽당한 거 아니야, 이거. 윤석열한테 팽당한 게 아니라, 예. 불쏘시 연탄처럼 너무 급하게 써먹은 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급하니까. 결과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람을 키울 때, 사람이 부상당했으면은 시기 해가지고 등판시키잖아요. 투수도 그렇고. 몸이 전혀 안 갖춘 상태인데 피자 등판하면 어깨가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거. 그 어깨 팔다리가 멀쩡한데 빠져버린 거예요. 법무장은 더 해가지고 더 하도록 해야지. 지금 법무장은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누구예요, 법무장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앉혀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비극이에요. 우리나라의 보수의 비극이죠.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럼 욕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3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배우려고 하고 키워야지요. 듣고 전문가들을. 그리고 저 비대위원장 같으면은 벌써 자기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65에서 70 되는 사람을 정치적 선배한테 잘 부탁합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52살짜리 그 법무장관 깜도 안 되는 그 애수인 시켜가지고 딩거리 방편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솔직히 법을 잘 아니까 그렇지. 법무장 했으니까 법적으로 김건희를 막으려면 법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지금 고생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윤석열에게 그러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2021년 11월 6일 국민의힘이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그 윤석열 대선 후보로 확정을 했어요. 만세삼창 했네요. 윤석열 만세삼창.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영종도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거 그 의미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했었죠. 또 다들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보수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렇죠. 기억나.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그 이준 교수님이 뭐라고 했었죠. 야, 그거 정말 정확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보수의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비극, 지금 트레저도 비극 아니에요? 보수의 비극이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거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사실 시민 혁명인데 선거라는 이름으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군주를 폐주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심판한 거죠. 심판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KBS에서 그 1월 달이 분기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김건희를 내치고 대한민국을 끌어야 된다. 양평으로 보내도 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 작년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방향을 잡은 거야. 일체 언론도 만나지 않고 네. 오로지 이제 민기적 거리다가. 아니 언론을 안 만나려 했으면 청와대를 복귀를 해야지. 왜? 청와대를 안 간 이유가 네. 언론과의 에브리데이 소통한다. 그렇지. 그걸로 해가지고 용산을 간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네. 그러면 용산 가서도 이 언론과 대화 안 한다면 용산이 그거 왜 갔어요? 그 좋은 터에 왜 고전합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민신에다가 무속에 완전히 신 사람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김건희가 그렇게 코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권에 가는 과정에서 대권에 가라 해가지고 다 당신에게 도와준다 하고 충동질한 게 나는 김건희 여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자기는 그 의지보다도 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궁한테 가서도 뭐 기도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돌아와서는 당신 대통령 된 거는 내 덕이야. 내 말 잘 들어. 이럴 때가 딱 꼽혀버린. 그때부터 물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예. 그럼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또 검사라는 것이 이 중도 제3자가 우리보다도 중도에서 난 화가 났다고 봐요. 아. 윤석열 검사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했다 치자. 대권에서 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이 자기 그 똘마이 검사를 네. 해서 비대위원장을 해가 키워가지고 검찰 공화국으로 만드느냐. 거기서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해서 공격에 저 구실 준 거예요.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딱 걸어버리니까 우파 쪽에서도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반발을 만드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업을 대통령인데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도 검사의 그런 직업병의 그런 틀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비극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완전히 지금 낭떠러지 앞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서 있는데 지금 그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당에서 이제 한동훈이든지 윤석열이든지 싸잡아가지고 이제 이래 안 되겠다는 혁신계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가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한동훈이나 윤석열하고 안 되겠다. 그 제3세력들이 발언이 나는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런 이제 안철수라든가 그 유승민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거기서도 정치 구력이 10년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쪼다예요. 이렇게 있는 사람을 꾸어가지고 해서 정치를 망치려 할 때 책임 있는 거예요. 홍준표든지. 그럼요. 정치를 어떻게 그래 10년 대선배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그 허수아비 됐냐 말이에요. 그 병신들이지. 그런 병신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보수 병신 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응? 그러면 우울한 거지. 사람에서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 망칩니까? 이 대목에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신 대목 중 하나가 이번 총선을 망친 4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네? 저는 그걸 봅니다. 우리 그 이춘 교수님은 우리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장까지 하셨잖아요.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렇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탄생한 정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망친 주역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형하고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가진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패키지가 있는데 그 소위 과거의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친박 정치하지 마라 하면서 친박하고 유형하고 갈아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자기 보수가 친박연대의 그래도 구심점이 박근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울러 가지고 그쪽으로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게 빅텐트의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큰 빅텐트 군단으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빅텐트를 쳤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만나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액을 할 필요 없이 빅텐트 칠 필요 없이
유영아에게 공천을 주고 박근혜를 만나면은 보수가 올 것이다. 야. 그런 착각을 이렇게 해갔단 말이에요. 박근혜가. 그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저 최경환 씨하고 이 대구에서 또 누굽니까? 조원진하고 그다음 도태우 이 삼인이 지금 박빙인데 그건 국힘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협상할 때 그러면 후보 내지 마라 이번에. 민주당 같으면 해요. 도태우 있는데 무소속에 있으면 국힘당 내지 마. 내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박근혜만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안 해? 왜 유영아만 천박이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낙선시키려고. 유영아 변호사를 그거 가가지고 또 손잡고 또 성운동 했죠. 그렇죠. 그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수의 분열, 보수와 박근혜 쪽하고 갈라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비난받아 마땅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오히려 그 진정한 보수들이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처신을 보고서 네. 혀를 찬 거죠. 혀를 찼죠. 예.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해고를 가고도 얼마나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네. 그러나 그 박근혜라는 여성의 그 옹졸함. 이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다. X. 영원히 안 본다 그럽니다. I will never see you again.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 나는 당신 싫다 그 말도 안 한대요. 얼마나 독하면은. 아니 그런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김무성뿐만 아니고 뭐 조원진뿐만 아니고 한 번 내가 밑비어가지고 어쨌든 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식도 아버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안 봐야 됩니까? 근데 박근혜는 한 번 당신 내 말을 안 들었어? X야? 영원히 안 본다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없고 싫다는 말도 없고 무조건 딱 끊어버려 소통이. 그게 박근혜예요. 어쩜 좋습니까? 그런데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이 교수님은 아무 관계 없죠 저는. 아니 거의 동년배 비슷해요. 저는 예, 동년배입니다. 거의 그거다. 예, 네. 맞습니다. 거의 동년배입니다. 동년배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일종의 그 유영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편애인데. 예, 이해할 수 없는 편애죠. 네. 예. 그게 그 편애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길게 이야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그 2005년도 뉴라이트 정홍련을 하면서 네.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굉장히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뉴라이트 내부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상당히 디스커션이 많았어요. 네. 논란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이제 학자니까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양쪽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해서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도 저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군요. 근데 재미난 게 소위 말하는 조난 자료를. 예, 조난 자료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비서들 측근들 쟤는 최태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윤회, 그 다음에 최순실, 그 다음에 4번째 비서가 유영아예요. 근데 거의 다 공통점이 그 측근에 올빵을 해요. 올빵.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사람을 용납을 안 해요. 그 시작이 최태민부터예요. 그래서 이명박 진영이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 박근혜가 제일 용납 못한 게 최태민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 문제를 세 글자를 언급하면 그 사람을 용납을 안 했다 그래요. 그만큼 그 자기 측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거나 하면은 박근혜는 거기서는 완전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윤회, 최순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영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측근을 올빵해서 감싸는 그런 그 습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없죠. 정치 지도자로서 빵점이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치하면 안 돼. 그게 왜 전두환하고 전두환 해고로 그 다음에 저 JP 김정필이가 박근혜가 정치를 하면 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대요. 고개를 절레절레. 그분들은 다 접해본 사람들. 접해보고 뭐가 문제점 장단점으로 정치가로서의 자질 이런 거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노장들인데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 한두 번 모르는데 대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네. 큰일 나네. 함량 미달인데 인품과 캐릭터 능력에서 XX. 그 저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더 이상 제가 박근혜 저 할머니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아니, 할머니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그 잘못하면 인격에 관계된 문제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뭐 이 마당에서 보수 괴물에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지지밀렬된 거 어떡할 거야 앞으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은 예? 누군가 나설 거예요. 이 보수를 어떻게 이제 그 수습할 것인가. 자중질환으로 이제 보수가 괴멸되는데 네.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나서서 이걸 다시 이제 복원시킬 것이냐.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총선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정계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야죠. 네. 어떤 영향력도 없고. 사라져야죠. 움직이면은 그게 역풍을 불니까. 그렇죠. 예. 왜냐? 유형만 끼고 드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달서구에서 그 자택 넓은데 최경환하고 또 저 누구야? 저 옛날에 그 국무총리 했던 황교안. 그 불러서 좀 차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불러? 왜? 왜 안 부르냐고? 조원준도 그렇고. 물론 그 당시에 저 비대위 구성을 해가지고 말 안 듣는 건 알지만 그거는 그거고 국가 위기에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조국 만났잖아요. 그렇지. 타협도 안 했는데 언론에는 뭔가 합의점 비치게 쇼를 벌였잖아요. 근데 과거에 김대중하고 김영삼이가 그 짓을 잘했어요. 합의는 안 봤는데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자기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티타임하고 차 마시고 해가지고 그런 게 언론에 방송에 나오게 그런 쇼를 그 정치 쇼인데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박근혜는 왜 그런 정치 쇼를 못 빼야? 이명박이가 조국을 만나가지고 그런 쇼를 했는데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이가. 문재인도 했는데 그리고 한동훈도 왜 그런 걸 못 빼야? 한동훈도 그런 거 빼야지. 그렇죠. 좌에게 나쁜 건 되면 안 되지만 좌에게 하는 정치 쇼라든가 정치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그런 언론 플레이하는 거 그건 빼야지. 왜 똘마이들만 데리고 다니냐 말이야. 한동훈도 그 큰 정치인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빅텐트 치는 방법 그거 빼야지. 좌파든 우파든 전혀 안 봐서 한동훈은 엉뚱하게 뭐 용산역 지하화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안 지면 뭐 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수원역. 그렇지. 멀쩡한 거 지상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 자기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뭐 정계 은퇴하려는가? 그다음에 국회 옮긴다는 거. 세동시로. 국회 옮긴다는 것도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함량 미달인 자가 자기 옷에 맞는 걸 입어야지. 한동훈이 지금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냥 바람에 의해서 언론이라든가 옆에 해서 자기 욕심이라든가 또 형님 윤석열 바람에 의해서 정계 나갔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당도 망치는 그런 수순으로 간 것이 나는 내 인생의 선배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릇이 안 된다고 보시는구만. 그릇하고 시간이 과일이 익어야 먹잖아요. 시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시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이게 지금 토크를 하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예, 이 순간에 그 보수를 이끌어왔던 그 소변 보수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 지금 쓰러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지금 오늘 선거에서 이제 낙선한 사람들. 그건 뭐 전부 다 이제 사라질 거고.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종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망이 없죠, 더 이상. 원래 그런 자질이 나는 윤석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바람에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못 하죠. 우리 관악 앞에서는 그런 말 못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지적인 데이터는 교수로서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9권 쓴 책에서도 정윤의 문제든지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 저런 언급한 게 있어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안 된다고 저는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 한 사람만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세력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몰락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유일하게 윤창중이가 출마했고 예. 이번에는 유일하게 도태우? 아니 저 최경환이 예. 최경환이가 출마했는데 예. 그 최경환이를 떨어뜨리지 못해가지고 예. 그 유영아를 파견한 거 아니에요? 원정 유세를 보낸 거 아니야? 글쎄 그게 이해하기 어렵죠. 아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심보는 일반 사람들이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힘당을 중심으로 통합하라 했는데 최경환 너 왜 내 말에 복종 안 해? 이 공주병이에요. 자기가 뭐야? 공주병이라니까. 예컨대 삼김도 서울의 봄을 겪으면서 네. 자기 측근들이 엄청나게 배신하고 네. 못된 짓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때는 그 세력을 다 불러다가 다 끌어와 가지고 결국은 썼는데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옹졸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옹졸하기. 정말 옹졸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이건 뭐 언급의 대상이 안 돼.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아니 자식도 개망난 짓 해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행패 부르고 밖에 나갔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 자식이 성경책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 저 망자 나라 집안 망친 그 자식도 네. 끌어들이잖아요. 사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왜 그 자기 말 안 들었는 그 사람들 말 안 들은 조은진이든지 최경환이든지 황교안 씨 일천적으로 자기에 반항했던 인물들 그러는데 왜 정치를 못 합니까? 그게 정치예요. 배신자들도 오라 해가 왜 못해? 그게 정치인데 정치는 하면 배신과 충성을 반복하는 건데 그거 웃긴 이야기죠. 자기만 깨끗한 거야. 그래, 자기만 정의롭고. 공주병이라 한 번 자기를 배신한 거는 눈길도 안 준다는 이야기. 눈길도 얼마나 지독한 독한. 그건 정치판은 그게 아니거든. 아니 배신은커녕 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싫다. 네. 또는 이 사람은 내가 이용할 가치가 없다. 네. 그러면 쳐다보도 않는 거지. 눈길도 안 줘요. 그러나 이제 그 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네. 이 뭐 친박이니 뭐 박근혜 측근이 어쩌고 이러한 이제 완장이 채워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야말로 작살이 나버린 거야. 맞아요. 그건 사실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 평산의 문재인 아닙니까? 네. 평산의 문재인. 네. 문재인은 조국부터 네. 지금 하다못해 자기 정권 때에 알지도 못한 사람도 네. 출마했는데 네. 도와달라고 하면 전부 다 갔잖아요. 아니 청와대가 터가나 보면은 문재인이가 구속돼야지. 그렇지. 왜 그 사람은 양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청와대 터가 많으면은 그 천국이 이야기해야지.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터하지 말고 자기 스케일을 키우고 정치를 그렇게 해야지. 왜 터 이야기 하냔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이건 두고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어떤 논쟁이 나는 지속될 걸로 봐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에서 준엄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역사가에서 더 지독한 혹평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전두환도 그렇고 역사를 의식하고 정치를 했잖아요.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식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런 의식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저런 행동하거든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보수 계밀에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된 판이 이렇게 빅텐트를 못 치게 된 쪼그라드는 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이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그 옹졸함 그런 데서 이렇게 쭈그러진 거나 분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구 민심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태우, 최경환, 조원진 이 중에서 한 2명은 당선돼도 다 떨어지면은 그 분노를 국민 분노를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 떨어지면은. 예? 난 한두 명은 그래도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대구 민심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독자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표심으로 가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 뭐 다 말씀 다 하셨죠? 예. 김준혁 얘기도 한번 해보죠. 예. 이 김준혁이가 중앙대학교 사학과에서 예. 박사학위 받았고, 예. 중대 출신이라고요. 네, 중앙대학교에서. 그리고 저 한신대학교 사학과 예. 부교수를 하다가 정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중앙대학 석박사 했는데 87학번 정도 되거든요. 87학번. 87학. 예. 그러니까 이제 87학번이 이 87 체제 민주화 바람 불고 아하. 그때의 극성일 때의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캠퍼스에 갔다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 이제 정교조라든가 운동군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인가 이 논문을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조 문제 전문가더라고요. 정조 대왕이 뭐 정치력이냐 어떻고 정조 관계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수원 지방사 수원에 뭐 왕국을 옮기려 했다든가 해서 논문에 보니까 논문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무예요. 완전히 다 읽었어요. 정조 논문을 한 편을 대표적으로 봤는데 전혀 뭐 이거 뭐 이상한 크레이지한 히스토리언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 논문을 딱 다 봤거든요. 그래서 학자로서는 정상적이다. 학자로서 이 논문 볼 때 논문에 정상이고 다만 이제 이제 참 약간 우상스러울지. 예컨대 뭐 라이팅이라든가. 예, 저는 이상. 전혀. 예, 저는 이상한데. 요번에 그 변방의 역사라고 1, 2, 3호 책을 썼잖아요. 그치, 변방의 역사. 거기에는 대중적인 거를 가미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걸 좀 넣었더라고요. 그 이제 재밌는 거로 독자들한테 북세일. 세일을 넣으려면 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양념으로 넣었는데 이 교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세일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서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예. 또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튀는 행동을 하려면 이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주목을 받는다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요. 튀기 작전. 말사고를 쳐가지고 네. 그게 자연히 이제 책 광고가 되고 지금 책이 좀 팔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되니까 네. 기자들이 그 책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우파 좌파 그 책을 보면 그런 튀기 작전 책 팔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제 맹점은 뭐냐면 이 한국 사는 사람들 공통점인데 네. 근현대사에 거의 국뽕이에요. 국수주의적인 수가. 또 일제 친일 청산. 그다음에 이제 남북 한간의 정통성이 어디냐.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뭐 구구 프레임 해서 거의 90%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국사학자들은 국뽕 민족주의 사관의 맹점에서 거기 이제 헤매는데 요 80년대 90년대에 공부한 학자들 거의 다 그래요. 90년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천안에 있는 왜 그 독립기념관 예. 거기서 이제 저널도 만들고 그게 이제 이 저널을 정기적으로 만들거든요. 예. 거의 다 독립운동사 친일 청산하라. 그다음에 이제 이 항일운동한 그런 저널을 그러고 이제 그러 하다 보니까 일본이 나쁜데 그러면 조선이 아름답다 이런 논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복궁 재건한다니 해가지고 신사임당 5만 원짜리 해가지고 조선의 풍물 역사를 지금 도배하고 영화도 지금 조선의 이런 암살에다 뭐다 해가지고 항일운동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쳤다 보니까
연구재단에서 주는 것도 그런 연구비 주는 그런 것을 이제 심사하는 게 있어요. 논문 심사. 예. 그럼 거의 다 이런 국뽕적인 민족주의 사관으로 해가지고 연구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네. 자연히 어떤 식으로 하면 반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뽕적인 연구서적이 많이 흐르게 되고, 연구비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사적 관점, 세계사적 관점, 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은 아주 희미한 공부를 안 하고, 예. 그냥 한국사에서 항일운동, 조선시대 해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것이 막 굉장히 부풀어지면서 연구 업적이 과대 포장되고 과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 속에서 결국은 한국 역사학이 다른 외교사라든가 다른 세계사와의 다른 동양사의 비교사학 관점에서 교류가 없이 굉장히 커지면서 자기 자신의 의식이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식으로 네. 이제 정치권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등장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일제 때 말하자면 김한란이 박정희 항일 반일의 타겟가 좋은 게 박정희하고 김한란이거든요. 네. 반일에서 진정당하라는 거. 그렇죠. 모윤숙.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김한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자기 직책이 미군정들하다 부산에 가서도 미군정과 교류를 해야 자기 이 학교 보직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6.25 때하고 50년대는 미군들의 원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군정의 군사 원조 다음에 네. 많은 것이 초, 중, 고, 대학교 학교 원조가 그 다음에 교육 원조였어요. 네. 그러면 김한란 같은 이대학당의 교장까지 한 사람들은 미군정하고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이제 인맥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기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는 역사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이. 그렇죠. 예? 역사학자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강의실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수만 있는 건 모르지만 이런 거는 육하원칙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접대했느냐.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도 없이 그냥 프로파간다식으로 프레임 덮으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표 얻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이게 이제 이 역사학자로서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결국은 인성 문제인데 이태계가 이제 자료를 보면은 네. 이 기방 출입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당시 기생이 또 유행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기방에서 성리학자들이 기방에서 니나노 해가지고 이 엿가락 뚫린 거를 교과서에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군들이 일본에 가가지고도 일본에 기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모노 입은 이들. 근데 일본의 교과서라든가 일본의 텍스트북 교과서에는 그런 걸 쓰지는 않거든요. 이 성문제를. 기본적인 양식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역사 비하인드 하는 거는 야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학자로서 또 정책가로서 국회의원 등판해가지고 이런 무리를 빚는다는 거는 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네.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각이 되게 하는 거지. 그거 튀기 작전. 예, 네.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거예요. 크게 우리가 튀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한신대학교의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예.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정말 이건 비판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학 사건하고 한신대학이라면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스카이대학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도 내야 되고 책도 팔아야 되고. 네. 그런 와중에서 자기가 이제 오버되면서 발언이 저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봐요. 자기 이제 학교에 대한 재직이 있는데 콤플렉스로 뻥튀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불쌍하죠. 봅니다. 예. 조국 이야기 좀 조국 이야기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이가 지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국의 등장 자체를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조국에 대한 정치적 현상을 네.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법적 당위론적으로 도덕적인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거. 당위론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 말하자면 이재명 문재인처럼 법적으로 악당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되어서는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당위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제 법적 면죄부를 추구하고 뭐 한풀이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가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얄팍하게 해가지고 등판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여론이 하나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그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적으로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거 핵심적인 거 그러 봐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네. 거기에 실망한 인물들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올빵한 유권자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40대, 50대 여성표가 있고 거기에는 플러스 전남, 전북의 전라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해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 여권은 찍기 싫고 네. 대안을 모색을 하고 헤맸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준석이 보니까 이건 아직 함량 비단 아닙니까? 이준석 단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국무총리 했던 이낙연도. 이것도 보니까 뭐 버벅거리고 좀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 올드 맛이 좀 갔잖아요. 네. 좀 스마트한 게 못 되고. 그러다가 조국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다 싶어요. 나이도 좀 젊고 나이도 좀 그렇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네디처럼 우리 지금 최근에 등판한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성형수술 안 한 가장 잘생긴 인물 아닙니까? 한국의 케네디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여성분한테 쏠리는 현상. 그럼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중간층이죠. 나이도 보고 결과적으로 조국이 등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지. 솔직히 비슷하게 합당했다가 빠졌잖아요. 미리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지. 네,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경력으로 학벌 볼 때 이낙연, 이준석이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 구멍을 조국이 딱 그거 채워준 거예요. 그 구멍을 기가 막히게. 일종의 갈증을 쏠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이도 장기적으로 오래 못 간다. 윤석열이도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 정치검살 정치검살로서 처음에 와와 했는데 뚜껑 열어보고 2년 보니까 이거 허당 아니에요? 네. 이제 한동훈이도 이제 허당이라는 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도 한 1, 2년 되면은 허당이 드러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미남 정치인이 그것도 이 연예인들도 미남이었지만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궁훈이라는 사람들은 잘생겼는데 신세길은 잘생기고 연기를 잘했는데 남궁훈 같은 사람은 얼굴은 좀 멋지게 생겼는데 연기력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신세길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이거 너무하면 좀 뭐한데. 그건 홍정우기가 들으면 이거 실망할 겁니다. 근데 기분 나빠요. 조국이가 결국은 저렇게 이번에 그 세종시에도 찬성했거든요. 네. 조국시 한동훈이가 세종시에 입법부를 가자 그러니까 나도 그건 찬성한다. 이거 이제 저 친구도 이제 정치를 한계가 해서 헛발질 하겠구나. 감이 와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에 개입했던 거 해서 반성도 없이 지금 그리고 제가 교보 가가지고 조국의 그 자선인가 쓴 걸 좀 봤어요. 네, 조국의 시간. 예. 근데 조리 갖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변명을 잔뜩 해놨어. 완전히 이건 내로남불이야. 그런데 조국의 마스크에 반한 여성들이 40, 50대가 빠졌을 때 이 미몽에서 깨어나려면 요것도 한 1, 2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약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히로뽕 주사약처럼. 네. 저 사람한테 빠지면 약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이거 사랑에 빠지면 약이 없는 여자처럼. 한동훈한테 빠진 것처럼. 이거 좀 한동훈한테 빠졌지. 그럼 지금 조국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여성들이, 개딸들다 뭐다 해서. 그러면 요것도 한 1년 지나면, 이게 허당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만큼 나라가 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한 열석 얻으려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하고 이제 그 조국하고 박인이 하면서 국민당을 이제 괴롭히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조국이가 저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 경우도 없이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완전히 마누라하고 딸하고 막 한풀이식으로 정치를 하는 걸 또 볼 거 아닙니까? 발언이라든가. 네. 그렇게 보면 이 유권자들 중에서는 의식 있게 여성들은 미남 정치인이지만은 이거는 정신 상태가 좀 이건 내가 바라는 정치인이 아니구나. 지금 댓글에 보면은 우리 교수님이 조국이가 미남이라고 했는데 미남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이 또 많아요. 어?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기준에서는 얼굴이 그래도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아, 조국이의 실체가 드러날 거다. 그거 1년 되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하고 저 붙을 거 아닙니까? 박해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이 사람이 한풀이식으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보복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거들내려 하느냐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조국이 할 때. 그러면 약간 이거 아니 개인풀이로 한풀이식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저 딸하고 자기 저 마누라 한풀이 정치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깨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아마 1년 정도 걸리면 또 조국의 실체가 다 미쳐 드러날 거예요. 이제 미쳐는 드러나겠지만 저 같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윤석열 예컨대 한동훈, 조국, 뭐 안철수 이렇게 이제 냉정한 비교를 한번 해보잖아요. 이건 감정을 빼고 조국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혐오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정을 빼고 과연 컨텐츠만을 놓고 저울질을 해보면 조국은 결코 쉽게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그 지금 네. 고향인데 조국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문재인 등장할 때 저 백서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후에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플랫폼이 나왔어요. 네. 그 조국이가 주로 해가 기획했거든요. 그 조국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글쎄, 그 프레임을 보면은 지성적인 수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언급한 거는 내로남불식으로 예컨대 윤석열 한동훈 못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어요. 한동훈처럼 그렇게 맹탕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랑 왜 지금 고전하느냐면 정치적 야심을 가진 건 자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했을 때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막 도구다식으로 내가 왜 못해 이 식이 아닙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재인 밑에서 일단 정치를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 플랫폼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그렇죠. 거죠. 다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이 내로남불식으로 자기 재가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걸 버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콘텐츠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국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가 집 앞벌이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 근데 나는 조국이가 차라리 감옥에 한 1년 정도 갔다 오는 거. 그럼 더 유리해지죠. 더 유리해지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난 다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나는 그게 더 무섭다고 봐요. 잘 정확하게 보신 건데 송영길이처럼 감옥에 같이 몸집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죄가 있다 없다 하면서 자꾸 변명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쉬워. 근데 조국은 뭐냐면 조국이 요즘 취하는 태도는 좋다. 나 이거 인정한다. 감옥 갔다 오겠다. 가서 스쿼트도 하고 프랭크도 하고 책도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죄를 인정을 하면은 이 사람 몸집이 더 커집니다. 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지난번 책에서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좀 감점이 됐거든요. 그렇죠. 조국의 시간이 DK 눈물이 보면은 줄이줄이 변명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오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딱 조국이가 그래 난 죗값을 받겠다. 그래서 몸집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예컨대 대법원에서 한 1년 실형을 때렸어요. 들어가면 1년 다 안 채우고 몇 개월만 term이 나올 거거든요. 사면 받을 거 아닙니까? 사면 한다니까요. 사면 복권 받고. 그러면 조국이는 엄청난 인물로
김대중, 제2의 김대중이 된다니까요. 제2의 김대중이. 그렇지. 그러면 과연 보수에서는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야. 한동훈하고 조국의 그럼 이제 투탑에 붙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게임이 안 돼. 그러면 이거 한동훈은 당장 위기 처해요. 네. 완전히 지금 한동훈은 낭떠러지 처해 있어요. 지금 자기 이 주제를 알아야 돼. 콘텐츠의 레벨이 달라. 한동훈은 그 콘텐츠가 없잖아요. 콘텐츠가 없는 거지. 콘텐츠가 없어요. 조국이는 한동훈의 그 워딩에는 콘텐츠가 없어. 그리고 지금 나오는 타이밍, 나오는 조국이가 개혁신당을 만드는 타이밍이 절묘하거든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막판에, 예. 막판에 딱 등장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한동훈하고 이준석, 이낙연을 그냥 다 보냈지. 그 빠개진 틈을 비집고 나왔거든요. 네.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그 타이밍. 그래서 한동훈 효과도 다 상당히 삭감했고, 약화시켰고. 그렇죠. 뭐 이준석, 뭐 이낙연은 그냥 완전히 골로 보내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조국 태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관건인데 만약에 열석이 넘어버리면 이재명이가 당장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석 넘으면 열석이 저는 바로 밑으로 보는데 그렇죠. 한 5-6개 모르는데 열석을 넘어버리면 이재명은 자기 라이벌의식을 느끼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조국하고 이재명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 자, 이제 둘 간의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오늘 송영길이가 살아나오면 또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나 일단은 이제 송영길에 관한 논의는 조금 약간 밀어두고, 예. 자, 이재명과 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완전히 지금 검정고시 중학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모든 게 다른 사람. 예. 여기는 원래 돈이 있는 집안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은 비정규군이야. 예. 대한민국의 비정규군. 경기 동부연합도 마찬가지. 네. 예. 비정규군 중에서도 게릴라급의 비정규군. 성남시 자체 자기 지지세를 자체가 그래요. 이거 완전히 성남시. 도시 빈민. 도시 빈민촌에 도시 게릴라급이야. 예, 이재명은.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성장 정치적인 표를 모은 과정이고요. 네. 예. 그런데 조국은 그 좌익 부르주아지예요. 좌익 부르주아지. 완전 좌익 부르주아. 사학재단. 사학전 예. 정규군이지. 예. 예. 장재현 비서예요. 레프트 장재현이에요. 그렇죠. 레프트 장. 그 지식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장재원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제가 우려되는 게 그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네. 이것이 조명 연합군 우리의 그 임진왜란 때 조선하고 명나라가 조명 연합군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외놈을 격파했지 않습니까? 네. 자, 조명 연합군이 21세기 살펴서 2027년에 총선에 나오면 타이틀은 조명 연합군. 이 캐치프레이즈라면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만 이제 대장이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이게 이제 내고 할 수 있는데 조명연합군으로 외국 무찌르듯이 친일파 무찌른다. 그럼 말 되잖아요 벌써. 그래 윤석열을 친일파로 지금 몰아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친일파의 밑에서 행동대장인 한동훈을 치겠다. 네. 이런 구호가 되면은 이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 이게. 지금 그리고 그 구조가 하이테크, 하이클래스 지식인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돈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러고 이제 부산 쪽이고, 부산 경남 쪽이고, 조국이는. 이거는 성남 경기도 쪽이고. 그럼 경기도하고, 경기도 서울하고, 부울경 부산 쪽하고의 벨트가 형성되잖아요. 네. 이거는 환상의 궁합이에요. 그렇죠. 환상이지. 2027은 이거 환상의 궁합을 어떻게 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거기에 이제 호남이 딱, 그건 뭐 기반이지. 거기다가 호남하고 여성 아줌마들 40대 아줌마 끼우면 이 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난공불락에 이 참 보수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야. 이게 벨트가 되면 연합군이 네. 조명 연합군이 되면 또 지역적으로 또 이 부르주아지 좌익 부르주아지하고 좌익의 비민촌하고 결탁이 되잖아요. 네. 이야 이거 무시무시한 그렇죠. 악몽입니다. 무시무시한 악몽이지. 보수의 악몽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결과만
두고 볼 수. 그러니까 조국은 이제 강남 좌파이기 때문에 네. 이 보수 우파들, 강남 우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알아요 벌써. 네. 이재명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땐 촌 사람이야. 맞습니다. 촌 사람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상류 그룹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상류 그룹이잖아요. 그 중대 나왔으니까 그 콤플렉스가 중대 검정고시 나와서 그 콤플렉스가 찌들어 있거든요. 찌들어 있지. 콤플렉스. 근데 조국이는 그게 얼굴이 지금 환한 게 콤플렉스가 없잖아요. 콤플렉스가. 그것이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 합쳐가지고 합당해가지고 전당대 해가지고 조국이로 등판시키면 범여권 한동훈이가 뭐 얼마든지 설칠지 모르지만 굉장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그건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과연 조국과 이재명이가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관건이죠. 과거 뭐 양김 분열처럼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의외로 3파전 딱 손잡고 자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다. 이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장기 집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보 좌파의 형님 먼저 하고 네네. 자 그러지 말자. 우리 5년씩 딱 하자. 이재명 다음에 그다음에 나와라. 부통령 없죠. 국무총리 그렇죠. 3파전이냐 2파전이냐 지금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가 지금 계속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정계에서 물러나야 돼요. 김종필이가 물러나서 외유하듯이 자의반 타의반 해가 외국 갔잖아요. 중정 부장한 뒤에. 그렇듯이 지금 한동훈이는 총선하고 나서 내일이라도 사표내고 나와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 충전하듯이 되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나오면 이거 굉장히 위험치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지금 지난번에도 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니까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한테 세미를 가면은 윤석열이가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게 아니고 한동훈이가 내가 부족해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잘해서 이것밖에 못 얻습니다. 황교안처럼 그렇게 사표를 낼 게 아니고 자 사대 수습도 하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정치 초짜라서 정계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겸손하게 정계에서 퇴전하면서 쉬어야 돼요. 아직 함량부족은 감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 왜 그렇게 해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조광조가 그걸 설치다가 중종한테 그 미움 받아가지고 밤에 야밤에 밀수를 내려가지고 조광조 일망타전을 해가지고 중종은 처리했어요. 하도 깐죽거리니까. 댓글 한번 봅시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참 답답하네요. 말 이래 떠들어도 막 속은 막 답답합니다. 완전히 보수가 이제 괴멸되고 괴멸 있고. 직전이야, 괴멸 직전. 근데 이제 보수 편에선 이 국민들도 정말 크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저 청와대를 안 된다 할 때 그때 군 출신들이 11명이 했잖아요. 그때 용탄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을 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좀 눈치를 볼 거라고 보수의 눈치를 군 출신들한테 24시간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보수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보수 저거 별거 아니구나. 막 해도 되겠구나. 군 장성? 별거 아니네.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 그 습관이 그래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 옷 벗기고 또 호주대다 보내가지고 완전히 개망신시키고. 그 뭔 짓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정치를 모르면서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의대 정원도 그거 할 짓이야. 그때 총선 앞두고 그거 할 짓이냐고요. 2,000명 정원을 생뚱맞게 2월 6일 날 느닷없이. 그런데 보면은 의사들은 딱 목숨 걸고 지금 막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무엇보다도 우리 군 장성 분들이 이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홍보 포스를 각오하고 해야지. 싱글러브처럼 참모장처럼 이거 조한미군 철수 안 됩니다. 카타에서 항명 파동하듯이. 국방부 장관이 사표 딱 사직서 가지고 가서 각하 이거 용산 가는 거 안 됩니다. 해서 군복 각오하고
대통령을 제지를 해야죠. 그러되면 보수를 다시 봤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좀 조심스럽게 진중하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게 군 출신들이 그 허점을 보인 거예요. 육사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죠. 군 출신뿐만 아니에요. 당시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 그죠. 박수 그렇죠. 그 지금 저 토요일 집회 때 누구야 목사 저 해가지고 저 김아무개 북한에서 탈북자 데리고 와가지고 청와대는 간첩 주방장이 간첩이라든지 곳곳에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면 청와대에서 회의를 비밀 회의를 하면은 24시간 만에 평양에 있는 김정은한테 도청이 된다니 그 도청장치 그걸 끌어내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니 어쩌고 저쩌고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 때 난리를 뜨더니 용산에 가는 걸 갖다가 토요일 집회 때 와봐 해가지고 합법 시켰잖아요 목사들이. 그 양반 우리 TV 보세요. 윤카세 TV 시청하신 분이라고. 네. 답답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질주를 받아들이는 보수들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동희가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그렇지. 그냥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막 방방 띄우는데 하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얘긴 된 건데 그대로 제가 3년 전부터 그래 안 됐다 했잖아요. 네. 그럼 하려면 브레이크를 걸면서 해초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려면 해초를 때려가면서. 요새 그 자식들한테 매질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저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망한다면 그 책임의 70%는 조선일보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죠. 방 사장이 미팅,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장, 동아일보 사장, 조중도하고 윤석열하고, 예? 그리고 가지고 내가 총대 매제가 나온 게 김대중의 칼럼이에요. 네. 이 사람 한번 띄우자. 그러면 김대중 칼럼니스트 책임져야죠. 난 요새 김대중 칼럼니스트 그거는 요새 안 보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더라. 가슴 철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아에서 어떤 기자가 썼는데 윤석열에게서는 트럼프의 향내가 난다. 그 인탄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검찰총장 앞에 300개의 그렇지. 윤석열 찬양하는 그 송이 그 송이가 검찰총장 앞에 쫙 프레이드 했어요. 그죠. 화환이 300개가 나이트클럽 화환. 그러면서 윤석열 만세 하면서 위대합니다 하면서 하하 언론 매니플레이션이 앞으로 이제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걸 이제 한동훈한테 또 그대로 했던 거지. 한동훈 또 그랬죠. 한동훈 또 망친 거예요. 한동훈 뭐 사인하고 뭐하고 전부 다 그것도 다 동원된 거고. 그 법무부의 기자들이 그렇지. 그 특종지나 받아쓰기 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국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위대한 한동훈이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대한 한동훈이 어디 갔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역사를 모르잖아요.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나라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들은 건 없는데 조국은 그래도 콘텐츠 들은 거라도 있어요. 그 국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엉터리지만 그럼 그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냈잖아. 백서를.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이재명 TV를 거의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재명 TV를 다 봐요. 들을 게 있는가 봐요. 그 동선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어디 가서 그리고 이재명의 컨텐츠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재명이가 쓰는 용어 있잖아요. 이 보캐브러리. 네. 이 어휘력과 문장 구조 있잖아요. 말하는 언어 구조. 네. 이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보다 몇 단계 위입니다. 많이 보셨네. 네. 근데 TV 토론에서 하는 거 봤는데 네. 언어의 그 순발력뿐만 아니라 이 동원하는 어휘력을 보면은 저 양반 책 개나 본 사람이에요. 리드미컬하게 넘어가는 순발력이 책 개나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대받아 치는 건 잘해요. 근데 뒤에가 없어. 후속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상대방이 반치가 오면은 비에 가서 하지만 바로 맞받아 치거든요. 그 정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한번 여유를 가지고 했다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1, 2 펀치를 해야 되는데 1, 2, 3에 상대방 넘기는데
한동훈이는 맞받치는 원펀치를 했어요. 근데 투, 쓰리 펀치가 없어요. 한동훈이가 팍팍 받아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부 기자를 시작했잖아요. 네. 26살 때. 그때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예.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과연 몇 권 정도의 책을 읽었을까? 판단을. 우리도 보면 알아요. 우리도 보면 알아요. 네. 우리도 보면 안다니까요. 어느 정도 책을 읽었는가? 그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네. 말을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문어적 투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맞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보면은 이 어투는 문어적인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공소장. 공소장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책을 읽었을까?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 막 서재 소개하고 막 이랬대. 네. 저기 저 어디입니까? 그 동부 아크로비스타 네. 서초동. 예. 책장 안 나오잖아요. 책장. 안 나오죠. 네? 예, 안 나오죠. 예. 책장 안 나오죠?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책도 거의 없어요. 책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말할 때 보면은 문재인이가 독서가요. 문재인 독서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옛날 책 말하고 뭐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문어적이잖아요. 책을 많이. 근데 이번에 그 평산 네. 그 책 자기 그 집에 그 서재에 나왔잖아요. 네. 책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책 많이 읽었어요. 제가 네. 문재인 운명 보고도 예. 제가 문재인 운명 3번 읽었는데 굉장한 독서예요. 굉장한 굉장한 독서가 독서예요. 굉장한 그거 독서가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굉장한 독서예요. 근데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쓰는 용어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준석이보다 독서가 안 돼 있어요. 이준석이보다 용어 쓰는 거 보면은 이준석도 보면은 조금 읽는 것 같더라고. 조금 이준석 발언하는 거 보면 조금 읽고 방송에 나가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이준석이가 어디 가서 이준석이는 일단 문장이 안 돼. 문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고닥다를 읽어가지고 네. 그 쓰는 게 좀 나와요. 근데 한동훈이가 하는 거는 거의 다 법률적인 책들. 딱딱 그 정도할까 뭐 유도리가 거의 없이 법률적으로 그냥 스타카토식으로 탁탁탁 나오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난 무슨 책을 읽었는지가 나 감이 안 잡혀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지금 요 시청자들 분 중에 책 많이 읽은 거로 인간을 평가하는 건 무리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치 지도자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 이순신, 네. 이순신이가 원래 문과를 급제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친구들이 유성룡 그쪽 친구들인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연좌제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왜 연좌제 걸려서 문과는 어려우니까 순신이가 무과로 하라고 했어요. 무과로. 그러니까 막 유성렬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친구니까. 근데 왜냐면 갑자 사원가 해가지고 조광조에 이렇게 그 연루가 돼가지고 그 무리들 해서 걸려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 해가지고 그쪽 아마 패거리로 물려가지고 걸렸었던가 봐요. 좀 고생을 좀 했던가 봐요. 이순신의 그 가게가. 네. 그래서 무과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힘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힘이라든가 문장, 한시 그게 또 군인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강남천이 시를 썼습니까? 누가 시를 썼어요? 그러면 을지문덕에 뭐 시도 있지만 원래 그 문과에 있었고 원래는 고구려라든가 고려 때는 문과를 같이 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문과 구별이 조선시대부터 된 게 아니고 네. 무장이든지 무인이든지 무장도 쉽게나 얻고 이런 거 같이 고용을 했어요. 조선시대 오면서 문과가 완전히 갈렸거든요. 근데 이순신의 그 힘, 손자병법을 읽고 한시를 쓰고 그런 많은 그 난중일기 기록을 남기고 이런 문과적인 그런 것이 그렇지. 이 양반이 문과 과거 시험 하면서 그 독서가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처칠 두골, 그러고 시저. 그렇죠. 시저, 두골, 처칠 이 양반들이 지금 착각하는데 엄청난 독서가지. 그 지적인 것이 물이 안 차면 네.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요. 없죠. 그 웃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댓글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이 선교사들 갔다 온 영자신문이라든가 정세 그 책을 20대 말도 못해.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그때 쓴 것도 자기 독서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그 독서 안 하면은 지도자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처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드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시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아이고,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 두 번째 수요일 나오시죠? 예, 예. 그러면 다음에 5월 며칠 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